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경사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제나 확인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동작도 나와요? 네. 소리도? 네. 고마워. 자, 에이. 자, 보자. 그 다음 살펴볼 거는 완충용액에서 어디 갔나? 그렇지. 자, 7.7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완충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얘는 개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완충용액의 그 존재 이유는 외부에서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와도 pH가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완충용액의 어떤 존재 이유죠. 그래서 외부에서 뭐 이렇게 H 플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OH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자, H 플러스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오면 pH는 작아지고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올라갈 텐데, 이 작아지고 올라가는 정도가 사실은 덜 변하는 게 그 완충 용액인데, 그 변하지 않는 정도가 어떤 게 더 강하게 안 변하느냐, 그리고 어떤 게 더 강하게 잘 변하느냐, 요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완충 용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완충 용량을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쓸 때 보통 뭐 이렇게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델타 NB 델타 pH 혹은 마이너스 델타 NA 델타 pH,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델타 pH는 pH 변화 양을 뜻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델타 NB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넣어준 그 염기의 몰수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델타 NA는 넣어준 바로 산의 몰수가 되겠죠. 자꾸 쫓아오는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염기를 넣어주건 산을 넣어주건 pH는 변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넣어준 pH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게 바로 완충 용량인데 의미를 이제 우선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면 우선 첫 번째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산을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pH는 증가해요, pH는 감소해요. 산을 넣어주면 pH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H 변화가 바로 마이너스가 돼요. 산을 넣어줄 경우는. 그러니까 수치 자체를 마이너스로 정의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그래서 쟤를 또 이제 플러스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산을 넣어줄 경우는 여기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표현을 한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이 베타가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넣어준 산의 몰수가 많은데 그럼에도 pH 변화가 적을 경우에 저기에 있는 베타 값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놈의 모기가 에잇 진짜 싫어. 이게 한 이쯤 있으면 잡겠는데 계속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해. 자, 그렇다. 자, 그럼 얘는 보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이제 첫 번째 1 이게 되겠습니다. 또 왔어 얘. 오! 잡았어. 이제 잡았어. 잘했죠? 그래. 네. 내가 모기를 잡았는데 그거 저기 태경이나 서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표정이 없어. 고마워요. 네. 이거 영서만 막 웃어줘요. 영서 막 모기 잡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네. 자, 하여튼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겁니다. 첨가한 산 혹은 염기의 몰수가 많고 그때 변한 pH의 양이 그때의 pH 변화량 이렇게 설명하겠다. 이 작을수록 저 베타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냥 바로 분자는 크고 분모가 작을수록 베타가 크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베타가 이런 상황은 베타가 클수록 해당 완충 용액이 외부에 대해서 바로 강하게 저항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뭔가 산이나 염기를 많이 넣은 것 같은데도 pH가 조금 변해. 그러면 이 완충력이 되게 세구나. 이런 척도가 바로 저 베타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타를 사실은 어떤 실험 과정에서 그래 과연 넣어준 그 염기나 산의 몰수가 얼마냐 그리고 그때 변한 pH가 얼마냐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나눠 가지고는 이 구체적으로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실제로 구하는 것보다는 저기는 이제 베타에 대한 정성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저 베타가 언제 커지느냐. 요것을 좀 알아주셔야죠. 저 베타가 언제 커지느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베타 적이 언제 커지느냐. 즉 이 말은 언제 이 완충 용액이 터프해지느냐 이런 얘기 아시겠죠? 터프하단 말 알죠? 터프하다. 막 질기고 세고 이럴 때 터프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첫 번째는 1. 완충 용액 내에 공존하죠. 누가 공존하죠?
완충 용액은 무조건 그 내에 무엇과 무엇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짝산하고 짝염기가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충 용액 내에 존재하는 짝산과 짝염기의 몰수가 뭐할수록 많을수록 이 베타는 커질 수 있다. 자, 왜냐?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온 H+나 OH-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H+를 처리하려면 짝염기가 필요하고 OH-를 처리하려면 짝산이 필요하니까 그게 기존에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 H+, OH-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요거 자,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런 경우는 흔하게 이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완충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완충 용액을 만든 거 놓고 다른 실험을 수행을 하면서 뭐가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완충 용액은 그 안에 짝산하고 짝염기의 저 전체 몰수가 일정하게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외부에서 산을 넣거나 염기를 넣거나 하면 이 산하고 염기의 비율이 달라질 뿐인 거지 질량 보존 관계 때문에 사용하던 완충 용액을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짝산하고 짝염기 몰수가 일정한 경우가 합쳐서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베타가 최대가 됩니다. 언제 최대가 되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짝산과 짝염기의 몰수비가 같은 경우 요 베타는 최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수리적인 사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 그림 5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pH가 그 뭐 이렇게 뭐냐면 넣어주는 그 산이나 염기의 몰수에 대해서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림 5 한번 보시면 그 의미는 뭐냐면 y축은 CB예요. y축은 CB. CB니까는 넣어준 염기의 양이겠죠. 염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x축은 pH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가 들어갈 때 pH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정의 자체가 변화량에 대한 변화량이잖아요. 그냥 보시다시피 어떤 존재하는 그러니까 넣어준 어떤 해당 녀석에 대해서 여기 있는 pH 요게서 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란 얘기죠. 그림 5에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림 5를 살짝 보면 자, 여기도 x축은 pH고요. 자, 요 경우 이제 y축은 그야말로 NB 넣어준 뭐 OH 마이너스 몰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넣어줄수록 pH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냥 관찰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관찰한 결과가 뭐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이런 그래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림 5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지. 바로 델타 NB 오버 델타 pH. 요거를 보시다시피 y축에 세로 한번 그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개념이 바로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래프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접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했다가 접선의 길이가 증가했다가 다시 접선의 길이가 완만했다가 다시 접선의 길이가 증가하고, 그걸 여기서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요런 점이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될 텐데, 이 변곡점에서 보시다시피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접선의 기울기가 크게 나타난다.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런 점은 접선의 길이가 0이고 이런 점도 접선의 길이가 거의 0이잖아요. 그럼 이런 영역이나 이런 영역은 접선의 길이가 거의 0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변곡점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증가하다가 변곡점을 넘어가면 접선의 길이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완충용액 베타의 개념이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각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점이 어디냐? 이 점이 바로 조사를 해보면 바로 짝산하고 그 짝염기의 몰수가 항상 같아지는 점에서 이렇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완충용액의 어떤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항상 짝산하고 짝염기가 공존하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수리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아래쪽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여기가 바로 베타 맥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때 생각을 해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치솟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여기는 이게 최대값인가?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갑자기 여기서 pH가 여기에 있는 완충 용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실험적 상황에서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넣어준 OH-의 몰수가 Y축이죠. 그럼 넣어준 OH- 몰수가 Y축으로 표현될 때 그 값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여기는 엄청난 강염기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엄청난 강염기 조건이란 얘기는 바로 OH-의 몰수가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OH-가 억수로 크기 때문에 OH-가 일부 더 첨가되건 아니면 역으로 H+가 첨가되건 pH 변화가 작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OH-가 엄청 많은 강염기 조건이다. 그럼 OH-가 예를 들어 100만 개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OH-가 100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 OH-가 한 개가 더 들어왔다고 치자. 그럼 100만 개나 100만 더하기 1이나 큰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죠. 그 다음 OH-가 100만 개가 있는데 여기서 역으로 거기다가 H+를 하나 넣었다고 치자. 그럼 중화 반응이 되면서 OH-가 99만 9,9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개나 99만 개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엄청나게 강염기 조건이 돼버리면 염기가 더 들어오건 산이 들어오건 이 주변에서 pH의 변화는 아주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충용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pH 변화가 작을수록 완충용량이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조건에서 아주 염기성인 조건에서 이 수리적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렇게 이 접선의 길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하지만 물론 이런 녀석을 실용적인 완충 용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용적인 완충 용액은 항상 어떤 약산으로부터 유도되는 짝산과 짝염기가 항상 뭘 해야 되니까 공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짝산하고 짝염기가 공존하다가 너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 경우는 짝염기만 대부분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 목적으로 짝산과 짝염기가 공존해야 완충 용액인데 얘는 주변에 OH-만 득식을 되니까 짝산은 싹 다 없어져 버리고 짝염기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건 맞지만 이런 영역을 완충 용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리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를 구해주면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도 다 뭐로 할 수 있다? 엑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적정 실험 같은 걸 해서 넣어준 OH- 몰수에 대해서 pH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얻고요. 그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하나 그래프에 도시한 다음에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엑셀상에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분석 역시 엑셀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근데 뭐 이것도 좋지만 사실 화학이라고 하는 게 그 뭐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해석적인 어떤 분석은 뭐 나쁘진 않은데 화학적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이렇게 수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정성적으로 말을 이 뭐냐면은 쓰는 게 좋은데 요거 외부의 산을 처리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에어컨. 자, 외부의 산을 처리하려면 기존 약이란다. 짝 염기가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 염기를 처리하려면 기존 짝산이 많아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즉 짝산도 많고 짝염기도 많아야 들어올 산과 염기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한 조건이 걸린 거예요. 뭐? 두 개가 더해서 일정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둘 다 많으려면 이 제한 조건에서 둘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가 억지로 많아지면 하나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짝산하고 짝염기가 동시에 많으려면 이 제한 조건에서 둘의 양이 같은 경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서 그 여러분 그 대한민국 육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한민국 육군 수준은요.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육군 수준은 북한 이런 건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북한은 절대 남침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력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의 수준은 거의 러시아나 중국 육군 수준이랑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수준은 중국이나 러시아 육군에 비해서는 뭐 떨어지는 건 객관적은 맞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한반도를 침략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역시 초토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육군은 강력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해군은 상대적으로 좀 열세예요. 그래서 이제 왜 여러분 밀떡이라는 사람들 있죠. 밀떡. 밀리터리 덕후들. 항상 하는 얘기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랑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일본은 이제 전통적으로 육군을 많이 안 키웠어요. 일본은 해군 위주라. 그래서 이제 해군끼리 붙으면 우리 해군이 일본에게 좀 곤란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이 강하지만 해군이 없으면 육군이 바다 건너 일본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전력이 비대칭이 되어 우리가 좀 곤란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을 처리하려면 염기가 필요하고 염기를 처리하려면 산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서로 대칭 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군으로 공격하면 육군이 있어야 되고 해군으로 공격하면 해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대칭이 되면 그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을 때 이렇게 된다. 요거 완전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각종 시험에 정성적인 어떤 논술을 하라는 얘기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과연 우리와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디가 이길까요? 배구는 이겼잖아요. 그렇죠. 브라질한테는 졌는데 브라질 너무 잘하더라. 어제 봤어요? 야, 이거 진짜 무슨 말? 저분은 남성 호르몬 과다 아니야? 하시는 분 한 명 계시던데. 콧구멍도 크고 막 얼굴도 이렇게 얼굴 뼈대도 큰 그 여성분 하나 계시던데. 와 진짜 그런 분은 있잖아요. 그런 분이 때리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스파이크 때리는 거 봤어요? 뭐게 그분은 남자 리그에서 뛰어도 그거 뭐야 그 공격수로 뛸 거야, 진짜. 와 정말 무시무시한 분들이 있던데요. 와 진짜 세상은 넓고 진짜 하여튼 그랬어요. 내가 이태원에서 봤던 나이지리아 아줌마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줬어요? 이태원에 가족끼리 외식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이태원에 요즘 가면 나이지리아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나이지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역이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데 그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이지리아 쪽인지 하여튼 아프리카 쪽인지 아프리칸 전통 복식 있잖아요. 이게 하늘하늘한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터번 같은 거 한 그 여자 복식 그걸 입으신 아주머니께서 옆에 딱 서 계신데 저 여자 와 진짜 그러니까 키가 180 정도 진짜 여성인데 그리고 딱 봐도 몸무게가 90kg 이상. 딱 보는데 이게 뭐냐면 뚱뚱하다 이게 아니고요. 와 거대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와 그래서 딱 드는 와 저 아줌마랑 내가 싸우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머니가 늠름하게 서 계시는 거죠. 와 근데 그 아줌마가 또 그 집 아기를 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인 게 안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나만해. 그 나만한 아들이 말 안고. 그래서 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넓고 참 이게 크신 분들도 많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하여튼 어제 그거 브라질 한 경기를 봤는데 뭐 저도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더만요. 네, 뭐 워낙 잘들 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재밌긴 봤습니다. 자, 뭐 하여튼 그렇다. 뭐 일본이랑 전쟁하면 지느냐?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군비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몰랐죠? 우리나라가 군사력에 돈을 더 씁니다. 일본보다. 작년부터. 더 추월했어요. 그리고 우리네 해군이 아직은 객관적으로 일본의 열세인데 사실 우리가 일본이랑 전쟁을 할 때 해군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 때 해군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자체가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가 바로 뜨면 일본까지 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배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비행기 빠르죠. 우리나라 비행기가 바로 그냥 일본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이 별로 필요 없고,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비행기를 그 일본에 미사일이 격추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미사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 해군이 출동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이 10만 발이 있거든요. 그걸 다 쏘면 일본은 구석기 시대가 됩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일본도 저항을 하겠죠. 하겠지만 이미 군비가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는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일본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기 때문에 입만 털지 일본 애들이 절대로 군사적으로 도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요거 완충 용량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자, 완충 용량과 관계된 문제들도 사실은 억수로 많아요. 그렇죠? 완충 용량과 관계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보시면 174페이지에 거기 연수문제 24 보이세요? 174페이지 연수문제 24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이게 완충 용량과 관계되는 뭐 가장 적절한 연습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에 내가 끊임없이 완충 용액의 pH와 완충 용량을 계속 계산해 놓은 그 해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면 아, 완충 용량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연수문제 24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리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직접 풀어보진 않겠어요. 근데 해설을 내가 충분히 해놓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겠죠? 왜 아무 말도 안 해? 태경이 할 수 있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세요. 뭐야? 서준이도 할 거죠? 꼭 해보세요.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완충 용량 이 개념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컨셉이 바로 산염기 적정입니다. 자, 산염기 적정 찾았어요? 산염기 적정? 네. 산염기 적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컨셉이 사실은 예전에 내가 나눠드린 강의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정을 모르진 않을 거고요.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산염기 적정에서 바로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표준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요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지우죠. 자, 적정을 영어로 뭐라고요? 적정을 영어로. 여러분 책이 영어 책이니까 적정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영어를 알아야지. 태경아, 적정을 영어로? 오, 되게 대단해요. 바로 타이트레이션. 이 적정을 할 때 되게 이제 필요한 어떤 실험적인 얘기예요. 실험에서 이제 필요한 얘기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스탠다디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표준화. 너무 추운데요? 서 있는 나도 추울 정도면. 자,
잘 지키고 있지. 자,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우선 알아야 되는 컨셉 중에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1차 표준 물질. 자, 얘는 뭐냐면 그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그 자체가 바로 사용하여도,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도 전에 필요한 녀석들의 재료 손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질을 사용할 때 그냥 시약장에서 툭 꺼내가지고 툭툭 이래도 되는 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꺼낸 다음에 예를 들면 좀 끓이거나 뭐 그냥 건조시키거나 그걸 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시약이 사실은 더 흔한 경우고, 보통은 바로 툭 꺼내서 이렇게 탁,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사용해도 충분히 순수한 거예요. 충분히 그 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순수해서 질량 측정으로부터 그 농도를 편히 알 수 있는 바로 타이트런트, 이것을 1차 표준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1차 표준 물질,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알겠죠? 그래서 여기 타이트런트란 말이 나오는데, 타이트런트가 뭐예요? 바로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반응물을 적정해서 타이트런트라고 하죠. 농도를 모르는 녀석을 누구라고 해요? 그걸 애널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농도 모르는 녀석이랑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 중에 그 농도를 기존 내가 알고 있는 애를 타이트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농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량을 측정하면, 자, 질량 측정하면 질량을 바로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몰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바로 농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바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라고 한다. 그래서 특별한 전처리 없이 그냥 충분히 순수하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자,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의 조건, 어떤 조건들을 잘 만족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평소의 유통 과정에서 순도가 99.9%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라는 게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우리에게 배달 오고 그다음에 그걸 시약장에 두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순도가 크게 변치 않은 물질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통의 조건에서 분해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약간의 열이 있거나 약간의 저압 조건에서 막 분해되는 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건조 실험에서도 안정해야 됩니다. 자, 건조라는 게 뭐예요? 열을 가해서 수분만 날리는 건데,
수분 좀 날리자고 열가했더니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막 뭐 반응해서 다른 걸로 바뀌어. 이런 것 또한 어떻게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의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적정 중 바로 산전기 적정이죠. 이 산전기 적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NaOH. 요거와 KOH. 얘가 산전기 적정으로 억수로 많이 사용되는 강염기들인데 얘들은 산염기 적정에서 실제로 아주 많이 나오죠. 뭐 연습 문제 같은 걸 풀어도 아까 그 완충용의 문제 푼 것도 뭐 옥살산에다가 얘를 넣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산염기 적정에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불가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1. 대기 중 CO2를 흡수합니다. 쟤네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공기 중에 CO2랑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NaOH 이게 건조만 잘 시키면 솔리드, 고체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고체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기 중에 이 CO2를 받아들여 가지고 뭐가 돼? Na2CO3 이게 되고 H2O가 일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나? 반응식 수소 이렇게 쓰고 Na2CO3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네, 계속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Na2 오케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의 조건에서 뭐 분해 반응도 안 되고 순도 유지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CO2 같은 게 흡수돼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조회성이 있습니다. 서춘, 조회성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영화배우 조인성 씨 동생 조혜성 씨. 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되게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아. 네, 그렇다. 자, 얘가 NaOH 같은 애가 이렇게 이제 고체 상태로 쌓여 있어도요. 얘가 이제 대기 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진짜 냉큼이에요. 이 냉큼이라는 게 거의 그냥 수초. 그러니까 1, 2초 무슨 말이겠어요? 수초, 1, 2초만 지나도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고체인데 이 표면이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물기로 덮여요. 표면이 수분을 머금어서 반짝반짝해진다는 얘기죠. 뭐?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런 식으로 쇽쇽 이렇게 저 NaOH 쪽으로 흡수가 돼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조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NaOH나 KOH가 물론 고체지만
공기 중에서 어떻게 된다? 저렇게 수분을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의 핵심은 뭐를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의 실험적 측정은 무조건 질량 측정이에요. 알겠죠? 질량을 측정해서 그게 바로 몰수가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질량 측정한 다음에 몰 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가만히 있는데 이산화탄소도 흡수해, 가만히 있는데 물을 흡수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NaOH나 KOH 저울에 올려본 적 있어요? 이게 저울에 이게 툭 떠 놓으면요, 저울에 그 넣은 만큼 질량이 측정돼야 되잖아. 근데 NaOH나 KOH는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그 눈금이 자, 여기가 지금 1.3g이네. 1.3g으로 적을까 하는데 갑자기 1.4g이 돼요. 뭐지? 다시 적을까 하면 1.5g이 돼요. 질량이 계속 늘어나요. 왜? 이산화탄소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질량을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KOH하고 NaOH는 산염기 중화 적정에서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KOH 혹은 NaOH 수용액은 실험 전에 그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스탠다디제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스탠다디제이션이 거기 이제 문제 연습 문제 25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연습 문제 25를 풀어가면서 KOH나 NaOH의 스탠다디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해야 KOH나 NaOH의 수용액의 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량을 떠서 물에 넣어서 녹여도 그 질량만큼 그게 정확한 몰수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안에 이산화탄소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명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스탠다디제이션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이렇게. 자,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건 하여튼 스탠다디제이션을 했다고 칩시다. 스탠더다이즈드 NaOH 수용액. 자, 발음 어떻게 이거? 이제 읽어봐. 이거 어떻게 읽어? 스탠더 이거 봐요. 읽어봐. 아니 진짜 서춘아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 이렇게 어렵지? 응. 그래 그렇죠. 저기 태형아 이거 읽어봐. 그래. 저기 이제 읽어봐. 이제 안 돼. 영서 읽고 영서. 영서, 이야, 영서 발음 좋은데요. 영서 혹시 네이티브예요? 저기 뭐 탄자니아나 뭐 이렇게 나이지리아 그쪽, 거기 영어 거기 분들이 영어 잘하시거든.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네, 그래요. 참. 갑자기 아프리카 하니까 곧 그 영화가 나오죠.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나오죠. 알아요? 이미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구나. 본 사람 있어요? 재밌대나? 그래요. 소말리아 여기도 소말리아. 소말리아 지금 정부 없는 거 아세요? 소말리아 지금 무정부 상태거든요. 소말리아 나라 전체에 정부가 없어요. 소말리아 전체가 다 뭐예요? 전체가 다 해적이거든요. 전체가 다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해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이 좋거든. 네, 그래서 소말리아 전체가 해적인데 그 소말리아 내전 나서
그 전 나라 전체가 이 뭐냐면은 해적되기 전 거기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었고 북한 대사관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전 나서 나라가 초토화되니까 거긴 대사관 직원들도 목숨이 까딱까딱 할 거 아니야. 거기서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하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하고 이 또 위기엔 또 힘을 합쳐야지. 곧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모가디슈를 탈출하는 뭐 그런 얘기였나 봐요.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보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 소말리아 해적의 배우가 누구죠? 소말리아는 왜 다 해적일까요? 바로 소말리아 해적의 배우가 바로 영국이에요. 예, 영국이 그 조절을 해서 소말리아 전체 해적을 만드는 거예요. 몰랐죠? 예, 그래서 소말리아 사람들을 보고 어머 쟤네 이렇게 미개하게 해적질을 하냐 그게 아니고 영국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말리아 내전도 영국이 일으킨 거예요. 영국이 일으켜서 거기 이제 그 뭐냐면 영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거기서 이제 사실은 그 특히나 영국 보험사들이 소말리아의 그 해적 집단의 이제 그 뭐냐면 그 보스들이에요. 하여튼 그렇다. 그거 사연이 하여튼 anyway. 하여튼 영서는 영어를 잘한다. 자, 스탠더다이즈드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스탠더다이즈드.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바로 앞서 얘기했던 표준화가 끝난.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그래서 표준화됐기 때문에 농도가 결정된 이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NaOH의 보관 방법. 자, 여러분 뭐건 보관 잘해야 돼요. 뭐 아무렇게나 보관해요. 뭐건 엄청 보관 잘해야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내가 백화점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갔는데요. 나이키 에어 조단 클래식 모델 중에 저기 프랑스 무슨 업체랑 콜라보레이션 한 게 있더만. 그 프랑스 옷가게 중에 D로 시작하는 옷가게가 있지. 예, 그거 이 D로 시작하는 어떤 그 옷가게하고 나이키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 색깔이 약간 멋져. 색깔이 올리브 그린인데 그냥 에어 조단이야. 조단인데 얼마인 줄 알아요? 1,500만 원. 어떻게 알아요? 아, 자기 신발 좋아하는구나. 와, 그거 보고 있잖아요.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뭐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에어조단이에요. 에어조단인데 그 겉에 이렇게 DDDD 막 써 있어. 예, 무슨 수신자 발신 그 DDD 막 써 있어요. DDD 이렇게. 그게 1,500만 원이야. 저 태경아, 1,500만 원짜리 신발 신으라면 신고 다녀요? 야, 그럼 뭐 신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놓고 집에서 이렇게 좋다. 뭐 그걸 신고 다니다가 뭐 흙이라도 묻으면 그거 그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몰라. 그게 뭐야 그게?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신발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1,500만 원이건 1억 5천이건 이게 고무창이잖아요. 고무창은요 이게 소모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의 산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플라스틱 재질이나 고무 재질은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500만 원짜리 주고 사도요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공기의 산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고무창이 녹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접합부가 나중에 뚜둑 뜯어지고 이게 다 부스러져요. 경화가 되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예술 작품 같은 것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절대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 작품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예술 작품 중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절대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제품은 절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부스러져서 없어져요. 절대로 그 작품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건 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작가들이 한 유화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배유결합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하거든요. 영원한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수명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보는 순간 야, 참
참 이 자본주의가 진짜 끝간대로 가는구나. 예. 이런 쓰잘데없는 걸 왜 만들지? 뭐 하여튼 그래서 운동화 수집하는 사람도 알아요. 알아요 이거? 알죠? 운동화는 수집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운동화는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밑창에다 쓸어서 없어진다니까요. 고무와 플라스틱의 산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운동화 수집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아는데 화학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애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좀 다른 걸 모아보는 게 어때요? 다른 걸. 예. 가죽으로 돼 있는 신발은 영원히 가거든요. 가죽으로 돼 있는 거 영원해요. 거의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가죽으로 된 거. 이게 처리가 잘 된 가죽은. 근데 플라스틱은 이게 수명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뭐건 보관을 잘해야 돼, 막 보관해야 돼. 뭐건 보관을 잘해야 돼. 그럼 이렇게 이제 표준화된 어떤 NaOH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대기와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왜? 대기 중에 누구? 대기 중에 특별히 누구? 이산화탄소. 알겠어요? 이산화탄소랑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밀봉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리 그릇을 피해야 됩니다. 화학실험실에서 많은 시약들을 유리 그릇에 담아두잖아요. 그건 알아요? 화학실험실에서 유리 그릇에 많이 담아두잖아요. 근데 그 유리 그릇에 이 보관을 하면 곤란한 녀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식의 강염기성 물질들이 유리 그릇에 닿으면 곤란해져요. 왜냐? 자, 여기 이제 유리라고 하자. 그럼 유리의 주성분이 누구냐면 바로 SiO2가 유리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실리콘, 산소 뭐 이런 것 등이 유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강염기성 물질들은 여기에 실리콘에 요렇게 OH-가 이렇게 결합해 붙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NaOH 수용액을 만들어둬도 그 NaOH 수용액이 이렇게 유리 내벽에 코팅이 돼가지고는 이 OH-는 떨어져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NaOH를 100개 만들어뒀다. 입자 개수로 100개를 만들어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4개의 NaOH는 여기 붙어서 떨어져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녀석의 농도가 100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96의 농도로 바뀌어서 실제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 자체가 실험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염기성 물질은 유리 그릇을 피해서 보관을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SiO2 솔리드가 있는데 얘가 OH-랑 만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SiOH- 이런 식의 묘한 화합물이 돼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 OH-를 그러니까 있는 강염기가 있는 녀석은 유리그릇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딜레마? 어쨌건 적정을 하려면 유리그릇에 넣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기구가 있죠. 뷰렛이라고 하는 게 유리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NaOH를 뷰렛에 넣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유리그릇을 피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유리그릇의 이런 속성을 알고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뷰렛 같은 데다가 자 NaOH 수용액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NH 수용액을 그 뷰렛에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요. 알겠어요? 가득 채우고 하루 정도를 묵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NaOH 수용액에 있는 OH- 있죠. 그게 내벽에 쫙 붙을 만큼 다 붙겠죠. 그 상태의 뷰렛을 표준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표준화한 걸 유리그릇에 넣어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강염기성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내가 실험을 직접 할 유리그릇에 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묵힌 다음에 묵힌 상태에서 실험 직전에 표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OH-가 들러붙은 것까지가 다 고려가 돼서 농도가 결정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학실험실에 가시면 그 뷰렛 있죠? 뷰렛은 항상 촉촉한 상태로 물을 담아두게 돼 있어요. 뷰렛은 보관할 때 이게 건조된 상태로 시약장에 넣고 뷰렛을 보관하면 안 되고요. 진짜 전문적인 실험실에서는 뷰렛에는 항상 강염기성 물질을 넣어둔 채로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해요. 그게 요런 성격 때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 어떻게 하겠느냐? 연습 문제 25. 자, 짜자자잔. 자,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A solution of NaOH was standardized by titration a known quantity of the primary standard potassium hydrogen salate. 호호호. The NH was then used to find the concentration of an unknown solution of H2SO4. 첫 번째 1. Titration of 0.824g of potassium hydrogen salate required 38.314g of NH solution to reach the endpoint detected by phenolphthalein indicator. Find the concentration of NaOH.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1번입니다. 2번은 그래서 표준화에 성공한 NaOH를 실제 황산 수용액이랑 중화 적정을 할 때 그때의 농도를 구해라 이건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연습 문제 25에서 중요한 게 바로 1번입니다. 보이시죠? 요거. 바로 제목이 이름이 어디 갔어? 포타슘, 소디움이 아니고 포타슘입니다. 포타슘 하이드로진 살레이트. 요거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태규가 읽어볼까요? 포타슘. 얘는 이제 싫어요? 자, 서춘이 읽어보세요. 그렇구나. 영서 읽어보세요. 싫어. 거봐, 이제하고 영서는 닮았다니까. 둘이 뭔가 통한다니까. 자, 이건 어떻게 읽느냐? 이게 어떤 발음이 나죠? F 발음이 나죠? 이게 어떤 발음이 나죠?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건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자음. 얘도 자음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음은 혼자 발음 나요? 혼자 발음 안 나요? 혼자 발음 안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푸푸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푸푸 이런 발음은 없어요, 영어로.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발음해?
필름, 름 이런 발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음이고 이것도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feel 한 다음에 feel 이거예요. 얘는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입 모양만 M을 맞는 거예요. M. feel 이거예요. feel 한 다음에 입 모양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film 이렇게 발음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feel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입 모양을 F를 만들어요. 이렇게. 알겠죠? 아까 feel 입 모양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얘도 입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쌀이에요. 쌀. 푸는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네이티브가 아니면 발음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salate예요. salate. 그래서 얘를 비네이티브가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냐면 바로 요걸 묵음 처리를 하고 salate라고 하는 게 원음에 가장 가까워요. 비네이티브는. 무슨 말 알겠죠? 자, 다시 발음해 볼게요. 택형이 발음. 그다음에 서춘 발음. 그렇지. 그다음에 영서 발음. 그렇지. 이제 발음. 선생 말도 안 듣고 진짜. 그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돼 있겠어요? 탈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은 충분히 훈련이 되면 salate, film 이런 발음이 다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발음이 정말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라 이런 식의 발음들이 아직 교과서에 푸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대부분 미국 유학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유학 만약에 화학이나 화학공학을 전공한다. 그럼 얘는 화학실험실에서 엄청 많이 쓰는 애거든. 그러면은 거기서는 다 이렇게 발음해. 쌀 이런다고. 그럼 처음에 가면 얘들이 무슨 쌀을 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화학을 배웠는데 이걸 푸탈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 알겠죠? salate.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이 녀석이 이제 구조적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짠, 짜란, 짠, 짜잔, 짜란, 짠, 짜잔, 짠, 짜란, 짠, 짜잔. 짜자자잔, 요겁니다. 요게 포타슘 하이드로진 살레이트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보시다시피 포타슘이라고 하는 양유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진이 바로 여기. 그래서 이 녀석이 뭐로 작동한다? act as 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H 플러스가 하나 있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그리고 안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프라이머리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NaOH나 KOH를 그 표준화할 때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로 이 포타슘 하이드로진 살레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이 녀석을 뭐 그냥 쓰긴 못하니까 이게 다 그리긴 못하니까 얘를 이제 축약해서 HA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놈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놈이 자 준비한 NaOH 얘랑 뭐 산염기 중화가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화학양론 계수는 몇 대면 그냥 1대1.
알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보시다시피 A 마이너스에 Na 플러스에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살레이트에 붙어 있었던 수소는 요 놈이고, 그 다음에 OH-는 열이 붙어서 정말로 1대1로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레이트 자체가 농도가 정확하기 때문에 1대1로 중화 반응을 시켜서 이 NaOH의 농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걸 문제로 만든 게 이거예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교재에 있는 걸, 뭐 문제에 있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컨셉은 그냥 1대1로 반응한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NaOH나 KOH에는 뭐 표준어가 필요한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포타슘 하이드로진 살레이트다라는 거를 우선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말고 몇 개 있는데요.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분이지? 얼마 찍었지? 몇이야? 오! 그러면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